저는 채용 플랫폼에서 기획팀장으로 15년간 일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 공공기관 경기도 일자리 재단으로 이적해서 9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렇게 민간기관에서 오다 보니 좀 배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요. 공공정책 석사로 네,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민관학을 다 겸비한 여자라고 저 혼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커리어 여정을 볼 때 디지털 기반 노동시장 전문가라고 예, 불리고 싶고 예, 그 분야에서 네, 뭐랄까요, 산출물을 좀 내고 싶습니다. 어, 네. 우선 목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 그 다음에 첫 직장화, 그 다음에 일반 노동시장과 비교한 플랫폼 노동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정책전 재현, 그리고 저희 범죄학회가 생각해 볼 거리,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긱 이코노미는 1920년대에 미국 재즈바에서 연주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재즈니까 무대에 올라서 잠깐 참여하는 일시적 고용 형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긱은 영어로 약속, 인게이지먼트를 축약한 단어입니다. 고용 관계가 뭐 계약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에 있던 긱 이코노미가 갑자기 왜 떠오르는 걸까요? 아마 그 앱 서비스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그 우버,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랑 기존 운송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규모 시위 속에서 택시 기사가 4명이 분신 사망할 정도로 네, 그 플랫폼 노동 중개 시장과 기존 노동 시장의 뭐랄까요, 충돌이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다들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민, 요기요 등 플랫폼에 익숙해지셨을 거고, 길거리에 늘어나는 오토바이 수로 플랫폼 노동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는 크몽, 숨고, 대리주부, 뭐 이러한 전문가 매칭 앱에서 디자인, 번역, 프로그래밍, 회계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감을 맡기고 그분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용역을 서로 매칭해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잡코리아나 사람인 알바몬, 알바천국은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입니다. 유료 직업 소개나 파견이나 용역 도급 회사가 아닌데요. 즉, 채용 공고만 게시될 뿐, 노동, 일감, 뭐 일의 완성을 중개하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 제공업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은 광고료, 그러니까 채용 광고를 높은 데 띄우는 광고료가 수익 모델이고요. 오늘 얘기할, 노동중개 플랫폼은요, 직접 노동을 중개하고 그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게 수익 모델입니다. 어,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익히 아시는 지역 기반, 배달 가사 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연구한 웹 기반의 일감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크몽, 숨고, 위시캣이 좀 유명하고요. 저희 범죄학에서는 로톡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유명하죠. 네. 네, 로톡도 그 변호사 광고법에서 좀, 네, 좀 충돌하고 있지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노동중개 플랫폼의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세무 쪽에서는 3.3이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3.3도 그 유저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때 강제로 임의로 세무사랑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로 해서 세무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표준적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플랫폼 노동시장의 종사자 수는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추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산이라는 거는 그냥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가 뭔지 정의조차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카운트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초반에는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노동자분이랑 인터뷰하고 그분이 아는 사람을 소개하고 이런 눈덩이 방식으로 겨우겨우 추산했다고 음, 예,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두 가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전체 노동자, 그러니까 전국 15세에서 69세 경제활동 인구에서 약 3, 4, 그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좀 역산을 해보면 매해 2%씩 인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23년, 지금 데이터가 없는 23년에는 12%, 24년에는 14%, 대략 400만 명 정도가 있을 거로 저도 한번 추산해 봅니다. 그런데, 맥킨지의 국제조사에 따르면 다른 국가도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14%니까, 독일, 영국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브스에 따르면 무조건 다 믿잖아요. 포브스가 2022년에 미국 전체 고용의 35%가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200만 개씩 예, 그런 일감이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의 기고거가 있다. 그리고 2027년을 예상해 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간 충격적인 예, 선언을 했습니다. 또 믿고 보는 포브스니까요. 한번 네, 계속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 자비지 앤 빌런즈라고 그 세무사 중개 앱인데요. 이쪽에서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쪽은 소득을 정확히 집계를 하고 있잖아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3 플랫폼 노동자 임시직으로 세금을 떼시는 분들을 좀 카운트를 잘 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뭐 본인들의 시장을 좀 부풀려 말하긴 했겠지만 국내 기고커가 저는 아까 400만이라고 했는데 한 1000만 명이라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경제활동 인구 중 4명 중 1명은 플랫폼 노동자라는 얘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N잡, 회사에서 일하시고, 뭐, 밤에는 뭐 배달을 하신다거나 이러셔서 좀 더 많이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의 규모는 글로벌로 127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1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인데요. 이름은 K로 시작하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매해 매출이 1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IPO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공모주를 IPO 사셔야 합니다. 성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구나. 나중에 네. 전화 통화하시죠. 아, 네.
그리고 이 중개 플랫폼에서 결제 건수도 매출액과 비례해서 1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제 건수라는 거는 내 일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건수, 결제 건수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거래된 횟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노동시장이라고 불리는 정규직, 그다음에 2차 노동시장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으로 고용돼서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되던 그 기업 속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생겨서 3차 노동시장이 크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범죄학회에서 하게 된 이유는 사회의 노동시장, 그러니까 경제적 구조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범죄도 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사회 시류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중개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노동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약 20% 뗍니다. 그래서 10만 원어치 일하면 2만 원을 플랫폼이 가지고요. 8만 원만 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기사를 보니까 IPO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쪽은 저희는 세금을 낼 때 누진세로 내잖아요. 부자가 더 많이 내잖아요. 정률. 그런데 여기는 매출이 큰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 매출의 기여가 적은 조그만 일감을 처리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역진세 구조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노동시장에서 좀 굉장히 강화되는 정책이 되겠죠. 네, 그건 법이 아니라 플랫폼 내의 그냥 이용 약관이자 그냥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예, 사회에 생성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 플랫폼 노동시장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좀 살펴본 논문이 있습니다. 좀 슬프지만 기존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그러니까 고용된 일자리에서 임금 근로자로 일하시다가, 네, 해고 등 구조조정 등으로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선택지가 없어서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대부분 청년이랑 남성과 대졸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니까요. 20대가 아니라 60대 분들도 요즘은 뭐랄까요, 빈곤으로 좀 일을 하셔야 돼서 많이 인입되고 있습니다. 60세까지. 그리고 남성분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비스 영역이 법무, 세무 이런 전문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대학 원졸 이상 고숙련 전문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그러면 돈은 어떻게, 얼만큼 버는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 거래 내역과 그 판매자의 그 프로필을 좀 대조해가지고 제가 좀 도출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냥 옆에 표로 간단히 보시면 플랫폼에서 몇 년 활동했는가가 가장 매출에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평점,
그리고 그 다음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되는 전문 경력 연수, 그리고 학력은 사실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어, 인적 자원 개발의 방식과 약간 다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연수랑 서비스 평점에 연연이 많이 된다는 것은 플랫폼 종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곳의 플랫폼에서 일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멀티 호밍을 하기도 좀 힘들고요. 이 거래 내역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물경력이란 말도 있지만 물경력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경력이고요. 경력 단절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는 거는 경력 단절 여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임신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경력 단절이 되시는 분들처럼 비자발적으로 해고가 되셔서 선택한 플랫폼 노동이 경력 단절의 이유가 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들은 다 경력의 공백기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석학분께서 기술 발전의 부정적인 면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분도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의 급격한 성장은 경제 붕괴를 일으킨다. 그리고 승자 독신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중간층에 들어가는 돈이 다 최상위로 몰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MBTI로 T입니다. 저렇게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나 까봐야만 믿는 사람이라서 논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알아보는 플랫폼 노동 시장의 실태라는 논문을 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임금 근로자의 일반 노동 시장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예, 좀 연구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5년간의 변화를 추적한 종단적 연구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국가 일자리 행정 통계랑 그다음에 거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크롤링해서 연계해서 한 예, 연구도 기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네. 그리고 분석 방법론은 석사가 이론의 틀을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적 지표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은 일단 소득 증가율부터 차이가 있어요. 그 임금 근로자는 매해 연봉 상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년간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19% 정도 상승을 했는데 플랫폼 노동자는 3%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중위소득 그래프인데요. 중위소득은 평균이 아니라 딱 50번째, 1에서 100번째라고 하면 딱 정중앙에 위치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220에서 267로 예, 좀 상승한 반면에 플랫폼 노동자의 중위소득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중위소득이 50%라고 했으니까 플랫폼 노동자의 50%가 과거보다 더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또 놀란 게 일반 노동 시장에서도 임금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이 200만 원대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연봉이 그렇게 아주 고연봉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이 200만 원대 최저임금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포는 어떠한가 플랫폼을 살펴봤는데요.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저소득층, 여기 뭐죠? 중산층이 그래도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시장에서는 아까 그 예언처럼 23%대입니다. 그냥 돈을 못 버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많고 중산층은 없는 상태, 양극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 수준은 지니 개수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0에서 1까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 노동시장은 한 0.3입니다. 0.4 이상을 중간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간단간단하게 양호한 불평등 상황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플랫폼 노동시장은 0.6을 넘어서 이미 높은 불평등 시장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리고 각각의 노동시장 내 네, 형평성인 거죠? 네, 일반 맞습니다. 시장 내에서의 어떤 형평성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예. 네, 일반 노동시장은 그 국가 통계의 임금 근로자 통계를 활용했고요. 위에는 네, 크롤링한 데이터를 음, 토대로 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소득 계층이 과연 이동이 가능한가를 봤는데요. 4분위로 나눠봤습니다. 소득 상위부터 소득 하위까지 일반 노동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입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시장은 상위 계층, 최상위 계층이 급등하는 동안 모든 계층이 소득이 저하됐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이고 어, 뭐랄까요, 네, 그런 독점적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석학께서는 이분들을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러요. 프로레탈리아에서 온 얘긴데요. 이분들은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위험한 계급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플랫폼 노동 시장,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없고 그림자 기업이고 직경자가 부상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노동을 유연화하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전략과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근로자를 고용을 하면 통상 그냥 외주로 일감을 주는 것보다 30% 정도의 더 소요 비용이 듭니다. 뭐 복지 비용부터 사무 비용까지 뭐 다 포함해서 더 기업에 부담이 많은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플랫폼에다가 의뢰를 간단히 함으로써 외주화함으로써 네, 일감은 줄어들고 기업의 인건비도 감소하는 그런 네, 현상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기술 발전, 플랫폼의 발전을 역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 우매한 일이고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고 더 효율적인 시장의 형성은 네, 대세입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 봤자 잡아먹기지. 그냥 대세에 따르면서 어떻게 여기서 잘 적응해 낼까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래는 그 대표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일부 따왔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에서 용역을 구매한다. 자기들도 그 용역, 그러니까 일을 거래하고 있다는 거를 처음에는 이 약관에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용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면책사항에는 음, 용역들의 거래를 위한 중개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라는 내용들로 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사고 시에는 외부 기관에서 두 분이, 그러니까 노동 공급자와 수요자가 해결하는 방식을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상사 중재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기관입니다. 그 400만 건이 되는 일감에서 터지는 그 갈등을 이 기관에서 해소할 수 있을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플랫폼에서 매출에서 일부를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설 노동 공제회 같은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이슈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나 보니까요. 어, 아까 그 통계를 2018년부터 겨우 추산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버랑 타다 때문에 잠깐 관심이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이 플랫폼 노동자를 이제 포함하면서 또 잠깐 오르고 그리고 이제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네, 조금 사회적 안전망이 지금 생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퇴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5년 동안 통계를 낸 걸 보여드렸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국가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다시 국가 통계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실증적 연구를 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노동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만나 플러스 사태라고 어, 배달 노동자들의 그 뭐랄까요? 수수료 배달 수수료를 다 가지고 회사를 뭐랄까요? 폐업한 것으로 임금 체불을 그대로 다 근로자들이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플랫폼 노동은 아까 말했듯이 고용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네, 그 손해를 바로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노동자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장하시냐면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해달라.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를 달라. 그 다음에 플랫폼에도 역할을 부여해라. 그리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외부에서 경력이 인증되게 해달라.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이랑 보험료를 지원해달라. 이륜차, 그리고 또 이쪽이 보험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보다. 네. 그리고 분쟁 조정기구를 좀 확대해라.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 슬퍼해야 되는데 사실 어, 지금이 스포하고 있을 때냐, 해결을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노동적, 노동법에서 접근하시는, 관점인데요. 근로자성을 인정하거나, 그존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노조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법으로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중개업자 책임 강화, 그다음에 불공정 계약 시정하는 거, 그리고 활동 기록을 외부로 옮길 수 있는 자기의 데이터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그리고 어, 모든 일하는 분들의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디지털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발표로 봤을 때 근로자성 판단은 좀 유연한 일이고요. 플랫폼들끼리 자율 규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정규직 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프리랜서, 그러니까 1인이신 분들은 이런 국가의 보험 체계에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공방에서 우리 네, 범죄학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네, 회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연구한 방안은 여기까지고요. 조언을 주실 사항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을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내가 시장 실태를 보여주면 정책에 반영이 되겠지 했는데 놀란 만큼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도 신문 하나에서 컬럼을 써달라고 해서 플랫폼 노동에 관해서 제 주장을 담은 콜럼을 좀 세 개 썼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 컬럼도 오늘 보여주시죠? 네, 링크 남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3.3에서 제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좀 적용을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발표를 한 이유는 노동을 그냥 노동이라고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명화인데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명화예요.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말을 못하고 근로자를 보호를 못하는지 이 상황을 좀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번외로 이게 AI의 영향을 볼 수 있는 2023년 데이터가 제가 하나 따로 갖고 있는데요. AI가 들어오면서 번역 일감, 통역 일감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수요자가 제시하는 거래 금액의 액수도 훨씬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 내고 문제가 있다라고 공유해 주셔서 본 게 올해 2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번역 통역이 아니라 프로그래머, 디자인 이런 쪽에 뭐 고용되는 일자리는커녕 일감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교훈은 플랫폼 플랫폼이 좀 매출을 가지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플랫폼도 매출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23년도 지금까지 140%씩 성장했던 매출이 AI 영향으로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중개 플랫폼도 본인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